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인데, 자,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한 분야를 이해하려면은 그 분야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슬라이드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관점이라고 써놨는데, 요게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기 우리 필립 선생님께서 앞에 머릿말에 써놨어요. 과거의 업적을 기록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관점에서 기록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 짧은 식견으로 봤을 때 모든 역사책의 공통점입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요. 그렇죠? 없는 내용을 쓰면 허위잖아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사실들을 엮어서 서사하는 것은요, 다 주관적인 관점인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고 백과사전처럼 모든 걸 담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책이 있어야 된다. 이 책에 담은 거는 이 저자가 생각했을 때 현재 그래픽 디자인의 모습이 형성되는데 기여한 사항들과 인물들과 사상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제 큐레이션을 했다는 거죠. 예. 뽑아내서 도움이 되는 것들만 쫙 나열을 해서 얘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뜬금없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그래픽 디자인을 보니 그런 것인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 읽다 보면 사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어디 막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그 사실관계들이 연결된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그래픽 디자인이 어떻게 발생해서 현대까지 이어졌냐를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이것 역시 머릿말에 이분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시대정신, 그리고 기술, 그리고 인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미술사 있잖아요. 미술사는 훨씬 더 연구가 많이 진척된 분야죠. 미술사의 전통적인 관점이 이런 운동, 어떤 주의, 중심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무슨 파, 무슨 주의,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 필립 맥스가 그래픽 디자인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한 지점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습이 반영돼 있고 그리고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게 미술사와 크게 다른 점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혁신을 낸 사람들은 결국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필립 맥스는요,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를 근대화되는 유럽 사회와 맞물려서 디자인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게 어떻게 모던 디자인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던 디자인이 세계 각국에 어떻게 변질돼서 나갔는지 그거예요. 그게 이 책 내용의 전부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앞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인쇄를 다루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픽 디자인이니까 인쇄에 관련된 거고 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물은 모더니스트들이 다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그래픽 디자인의 전주곡이라고 한 부분부터 한번 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전주곡이니까 그래픽 디자인은 아직 아닌 거죠. 그래픽 디자인이란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인류의 역사에 이렇게 들어왔는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이 순서를 보시면은 문자로 시작을 해요. 뭐지? 왜 문자로 시작하지? 이 질문이 디자인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왜 타이포그래피가 기본이에요?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문자, 알파벳, 그리고 그 알파벳이 어떤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냐 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왜 문자, 그리고 문자의 재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를 짚기만 하면 이 앞부분은 사실 안 읽으셔도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이 책의 첫 부분부터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참 중학교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듣는 라스코 동굴벽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발견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그림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걸 왜 그렸을까? 그걸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유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요즘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설은 어떤 설이냐면은 조금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이 구석기 시대의 이 인류에게 이런 그림은 저 실체라고 그래야죠. 실제 생명체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동굴벽화 흔적을 보면은 저 말 같은 애한테 실제로 창을 막 던진 흔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걸 곧 말이라고 안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멍청해서가 아니라 이미지와 실체가 분리되기 전의 시대였어요. 우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저 때는 그것이 하나였던 시대였어요. 이미지와 실체를 우리는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느 시점인가는 그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두 개가. 이미지와 실체가.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기호와 실체가 분리돼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석기와 신석기 같은 석기인데 무슨 차이일까? 하면은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좀 더 뭐 잘 다듬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기에 말을 안 그렸어요. 빗살 무늬를 그렸어요. 네. 이게 무슨 차이지? 왜 여기에 동물을 안 그렸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경제 활동에서 가장 크게 분류하는 기준은 수렵 채집과 농경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죠? 자, 수렵 채집과 농경 사회의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농경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중요해. 이제 언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 언제 강이 범람하는지, 이런 굉장히 중요해져요. 신석기 시대에는 사회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빗살 무늬 같은 것도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 뭐 이거 아름답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게 여기에 내가 뭐 꿈을 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름 아닌 추상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표현은 현실에 있는 뭔가를 모방해서 이게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추상적인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발견된 무덤의 벽화인데요. 정원의 연못이라고 번역을 한답니다. 기원전 1400년경이니까요. 농경사회죠, 이집트가. 그럼 한번 보세요. 이집트 왕국의 초기 왕국에 나온 어떤 조각상이라든지 회화 그림을 보면은 정말 사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되게 똑같이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왕조의 권력과 사회 시스템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반추상적인 형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그리고 싶은 거는 실제 그 연못의 모습, 그 연못을 이렇게 벽에 똑같이 옮겨놓고 싶어가 아니에요. 연못은 뭐야? 나무는 뭐야? 그 개념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닳도록 본 이집트의 그림들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예술사가들은 정면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건 측면이고, 몸통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건 정면, 발은 측면, 니은자로 꺾여 있는 그 모습, 그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고 똑같이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념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이미지와 실제 사람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얘기를 좀 더 와닿는 방식으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놀려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죠? 네, 그렇죠. 네, 사과죠. 맞아요. 사과인데 사과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사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빛이 반사된 거예요. 예, 그리고 만져보면은 페인트 묻은 벽이에요. 근데 빛이 반사됐을 뿐이에요. 저거는 사과가 아닌 거예요. 저건 뭐냐면은 사과의 이미지예요. 사과라는 어떤 개념을 끌어내기 위한 손잡이 같은 거예요. 저걸 틀어놓으면은 우리는 갓난아기가 아닌 이상 머릿속으로 내가 경험한 사과를 떠올려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제 기호라고 그래요. 같은 얘기로 예, 다 아시죠 이거?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개념적인 그런 회화를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이미지의 배신이라는 건데 다 파이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물감이었더라. 그것은 이미지와 실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문장인 거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자, 또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변주가 되는지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이것은 소예요. 얼룩소예요. 굳이 뭐 페인트 묻은 벽이네 있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얼룩소의 이미지인데 보통 우리는 그냥 얼룩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얼룩소는 영어에서는 제가 다른 언어는 모르고 영어에서는 더 카우라고 하면 됩니다. 그놈, 그 실체가 있는 그놈.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누구도 어떤 그 특정 소라고 집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삭제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소의 실체의 어떤 부분을 없앰으로써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추상화라고 그러는 추상화함으로써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실체가 아닌 개념으로 바꿔서 이때부터는 더 카우라고 못하고 카우라고 그래야 돼요. 카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개념인 거예요. 카우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까 사과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부터는 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로 빼내서 개념으로 승격시키는데 거기에 추상의 표현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극단으로 추상화시켰더니 이런 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소야? 그럼 처음 보는 사람은 이러겠지만 익숙한 사람들은 소라고 알아요. 이거를. 그럼 이제부터는 이렇게 부등호 같은 표시하고 세로 줄만 하나 딱 그으면은 소라는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손잡이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게 문자예요. 문자의 시작이죠. 문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픽이라는 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것 그리고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특질을 뽑아내서 하나의 어떤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그것은 이제 시각적인 어떤 기호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서만 알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 그래픽 디자인의 전주곡 부분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시각 디자인은 관습으로 굳어진 시각적 지시 체계에 의존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제가 여태까지 풀어서 한 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압축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호, 관습으로 체계를 이룬 추상적 상징 중에 기호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추상적인 기호부터 해서 굉장히 실체와 닮아 있는 그런 기호들도 있고 상형 문자처럼 웬만큼 비슷한
그러니까 압축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게 아까 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썼던 기호입니다. 이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럽 문명 얘기할 때 반드시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쐐기 문자라는 거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쐐기 문자가 처음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상형, 그러니까 마치 사람 그러면 사람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아시죠? 상형 문자 뭔지? 소 그러면 소를 비슷하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리던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 사용하다 보니까 압축되고 추상화돼서 이런 형태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쐐기 문자가 이 이집트의 신성 문자와 같이 동시에 발전을 한 거죠. 자, 이 쐐기 문자와 신성 문자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쓰다가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이게 아무리 개념을 표현하는 글자를 만들어도 끝이 없다. 그래서 쐐기 문자는 결국 몇만자가 됐대요. 그래서 그것만 익히는데도 한문처럼, 한자처럼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름 같은 고유명사를 이제 쓰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두음서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기웅 씨야. 박기웅이라고 쓰고 싶어. 그러면은 비읍자로 시작하는 뭔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물이라고 돼 있는 거를 가져와. 그러면은 일단 브는 알겠어. 그럼 또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이음으로 시작하는 뭔가를 가져와요. 뜻은 엉망진창이 되지만 소리는 대충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만 돼도 이 사람 이름을 표기하는 건 되는. 그게 머릿소리라고 그래서 두음이라고 그래요. 두음서법이라고 그래요. 두음서법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조사에 관한 문제는 이 이집트의 신성 문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글자에. 이것은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요 앞에 붙어서 요거의 역할을 규정해주는 글자라고 따로 표시를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문자가 발전을 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두음서법은 이제 나중에 그 표음 문자로서의 알파벳으로 이행하는데 아주 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음서법에 따라서 발달을 한 게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소의 머리를 뭐 알프 그랬는데 뭐 그리스에서는 알파라고 읽었다가 그게 이제 아 발음을 대변하는 그런 글자가 되어버린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글자가 굉장히 고도로 추상화돼서 압축하면서 소리까지 표현하게 됐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기호로 대변되는 어떤 이미지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글자까지 된 거라서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 역사에서 타이포그래피가 아주 거대한 한 축을 이루는 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앞에 슬라이드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는 새기는 거였어요. 인스크립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점토에 새기거나 뭐 돌에 새기거나 그러던 게 이제 이집트에서 파피루스가 발명되면서 새겨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쓰는 걸로 이제 변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글자를 그리거나 새긴다기보다는 손으로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모양은 더욱 간략화되고, 그리고 손과 팔의 근육이 움직이는 대로 이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대문자에서 소문자가 파생되어 나가는 역사예요. 그리스 시대의 유물에서 발견되는 언셜이라고 하는 게 대문자가 다소 곡선화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아닌데,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 시대 이후에 로마 시대의 대문자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다 정립이 돼요. 로마에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영토를 여러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려야 되니까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글자는 앞으로 다 이렇게 써 라고 정한 게 로마에서 형성이 됐고, 로마는 이제 그 캐피탈이라는 딱 그 수도, 로마의 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국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문자를 캐피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캐피털리즘이 자본주의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 캐피탈이 다 이때 로마의 캐피탈에서 나온 거였어요. 서양 문화는 그런 거에 다 배경을 두고 있어요. 캐피탈리스 쿼드라타라고 조금 더 이제 변모를 하고, 캐피탈리스 러스티카는 모양은 비슷한데 좁아져요. 왜냐하면 손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정방형으로 쓰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빨리 쓰다 보면은 글자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프 원샷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제 소문자가 좀 나오나 하는 게 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다 망해서 서로마, 동로마로 이렇게 막 분할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지역에 있는 카롤링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왕이었는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 형상이 이 캐롤링거 왕조 때 완전히 정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캐롤린지언 미너스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캐롤린지언 미너스큘이 있고, 그리고 저쪽 북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런 식의 필사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고딕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 따르면 이거를 제대로 명명하려면 텍스추라 서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텍스처, 그러니까 그 직물의 옷감이 막 시줄 날줄이 짜여 있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텍스추라라고 불렀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 텍스추라의 약간 곡선이 조금 가미된 형태의 변종을 프락추어라고 불렀는데,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 프락추어류의 서체를 썼어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가 많이 달랐어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캐롤린지언 미너스큘을 쓰고, 이쪽 북부 독일과 뭐 스위스 이쪽 지방에서는, 북유럽 이쪽 지방에서는 프락추어류의 서체를 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필사본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사이드 스토리로 얘기하면은 이 프락추어류의 서체가 이렇게 형성이 된 이유는 이분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복 작업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이분들의 요령이 뭐였냐면은 글자 내용을 보고 세로획을 먼저 다 그은다고 합니다. 세로획을 짜자자자 맞게 맞춰서 다 그어놓고, 기억하니까 문장을 그어놓고, 그리고 이 세리프랑 그리고 둥근 획과 대각선 획을 그 다음에 따따따 붙이는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체가 이렇게 뾰족하고 직선적이고 두꺼운 성격을 띠는 이유가 쓰는 서법 때문에 그래요. 쓰는 방식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고. 그에 반해서 캐롤린지언 미너스큘은 그렇게 정확하게 쓸 수 없어요. 곡선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유럽 전역이 다 이 서체로, 독일만 빼고 이 서체로 다 범용적으로 활용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의 중심지는 뭐 이탈리아잖아요. 거기서 서책을 많이 만드는 문화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이 서체가 많이 퍼져나갔고, 그때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그 프락추어류의 서체는 너무 딱딱하고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부드러워 보이지 않아. 이게 좀 더 인간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은 친밀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손으로 쓴 맛이 잘 나타나는 그런 서체들을 현재까지도 휴머니스트 서체라고 불러요. 인간적인 어떤 이런 필체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문 서체 패밀리 중에 이탈릭 있죠. 이탈릭이 왜 이탈릭일까? 이탈리아 방식대로 썼다고 해서 이탈릭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필기체 형태로 많이 쓰던 그 형태를 서체 활자로 만든 거를 이탈릭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가족체의 하나로 이렇게 개념이 잡혀서 쓰고 있죠. 여기까지 일단 잠시 쉬고 끊고 다음 1시간을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할게요.